오전 6시 물류센터의 형광등이 켜지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작업복을 입고 분류대 앞에 섭니다. 계약직 분류보조. 그게 내 직함이고 명찰에 적힌 전부입니다. 정직원들의 명찰에는 부서명이 함께 적혀 있지만 내 것엔 계약이라는 두 글자만 작게 박혀 있습니다. 회의 소집 문자가 올 때면 나는 습관처럼 이름을 찾아봅니다. 김주임, 이대리, 박과장. 이름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고 그 끝에 내 이름은 없습니다. 처음엔 빠진 줄 알았습니다.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내 자리는 없었고 나는 그저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분류 좀 빨리빨리 해요. 물량 밀린다고. 관리자는 지나가며 말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지 대화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압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움직입니다. 박스를 집어들고 바코드를 찍고 구역별로 분류합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기록을 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휴게실로 향하지만 나는 사무실 구석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로그인 권한은 없지만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은 볼 수 있습니다. 출고량, 반품률, 지연 건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어제 A구역 출고가 12% 지연됐습니다. 오늘은 B구역 반품이 평소보다 18%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압니다. 숫자가 틀어지는 순간을, 물량이 멈추는 지점을, 시스템이 어디에서 꼬이기 시작하는지를. 예전 회사에서 나는 시스템 설계를 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물류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입력 규칙을 정하고 오류를 잡고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 내 업무였습니다. 그때 익힌 습관은 몸에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자동으로 패턴이 보이고 문제가 보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52살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나이, 경력 단절, 중소기업 출신, 어느 것 하나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결국 찾은 게 이 자리였습니다. 계약직 분류보조, 시급제, 3개월 갱신, 4대 보험 최소 적용하지만 습관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컨베이어 벨트가 갑자기 느려집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는 압니다. 시구역 스캐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코드 인식률이 떨어지면 수동 입력이 늘어나고 그러면 전체 속도가 둔화됩니다. 예상대로 10분 뒤 관리자가 소리칩니다. 왜 이렇게 느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손을 움직입니다.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퇴근 후 나는 개인 수첩에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시구역 스캐너 오작동 시작 시각 15시 4분, 복구 시각 15시 47분, 지연 물량 추정 230건.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덧붙입니다. 스캐너 위치 재조정 필요. 조명 간섭 추정. 아무도 이 수첩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록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시스템 통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본사 시스템과 센터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의가 이어졌고 외부 업체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명단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본사 시스템은 상품 코드를 12자리로 관리합니다. 센터 시스템은 10자리입니다. 2자리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치명적입니다. 코드 규칙이 다르면 데이터가 충돌하고 충돌이 쌓이면 시스템이 멈춥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코드 규칙 달라서 문제 생길 텐데.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내 말은 듣는 사람 없이 공중에서 사라지니까요. 통합 작업이 끝난 다음 날 출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건이었습니다. 상품이 잘못된 구역으로 분류되고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오류는 수십 건으로 늘었습니다. 사흘째 물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들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밖에 서서 분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고 누군가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봅니다. 오늘 오류 건수 347건, 어제 221건, 그제 156건, 증가율을 계산하면 이틀 안에 1000건을 넘습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전체가 마비됩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코드 규칙 충돌, 입력 방식 불일치,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실패. 나는 이미 압니다.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손봐야 하는지. 하지만 나는 계약직 분류 보조입니다. 회의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합니다. 퇴근 후 집에서 노트북을 켭니다. 수첩에 적어둔 데이터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도식화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지, 어떤 규칙을 수정해야 하는지. A사 용지 3장 분량의 자료가 완성됩니다. 누가 볼지 모릅니다.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해둡니다. 기회는 예고 없이 오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느낌이 다릅니다. 공기가 무겁고 사람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밤새 물량이 완전히 멈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스템이 다운됐고 복구 시도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관리자가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정직원들, 파트타임들, 심지어 청소 담당까지 모두가 대기실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도 불립니다. 분류 보조, 너도 들어와. 처음입니다. 내가 회의 공간에 발을 들이는 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책상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기대도 믿음도 없습니다. 다만 절박함만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숨을 고릅니다. 이제 내 차례가 올 겁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내 말이 드디어 기록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관리자가 나왔을 때 나는 분류대에서 박스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갔고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투명 인간처럼요. 그날 오후 오류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상품 코드가 맞지 않아 분류가 멈추고 시스템이 같은 물건을 2번 처리하며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아 수동 입력이 늘어났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지만 원인을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지나가며 흘깃봅니다. 오류 로그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A구역 코드 불일치 47건, B구역 중복 입력 32건, C구역 인식 실패 61건.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패턴은 명확합니다.
본사 시스템에서 넘어온 12자리 코드가 센터 시스템의 10자리 규칙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뒤에 2자리가 잘려나가면서 서로 다른 상품이 같은 코드로 인식되고 시스템은 혼란에 빠집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코드 변환 규칙만 만들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나는 계약직입니다. 시스템을 만질 권한도 의견을 낼 자격도 없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고 수량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출고 완료된 상품이 다시 입고 목록에 나타나며 같은 송장 번호가 3개씩 찍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불평합니다. 이거 완전 엉망이야. 일이 2배로 느는데? 본사에서 뭘 건드린 거 아니야? 전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관리자들도 모르나 봐. 매일 회의만 하고 있잖아. 나는 커피를 마시며 듣고만 있습니다. 말을 보탤까 생각하다가 그냥 입을 다뭅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이 바뀝니다. 김 과장이 현장을 순회하다가 내 옆을 지나갑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가는데 이번엔 멈춥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나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오류가 많지?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나는 대답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코드 규칙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이 나를 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눈빛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숨을 들이킵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본사 시스템은 상품 코드를 12자리로 쓰는데 저희 센터는 10자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이 같은 데이터를 다른 규칙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모니터에 뜨는 오류 패턴을 보면 코드 끝자리가 문제입니다. 변환 규칙이 없어서 데이터가 꼬이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한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가 손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메모장을 꺼낼까 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걸어갑니다. 알았어. 확인해 볼게.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말은 사라질 거라고. 김 과장은 들었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메모하지 않은 말은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은 말은 없던 일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입을 다뭅니다.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이제 내 몫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개인 노트를 펼칩니다. 그동안 수첩에 적어둔 데이터를 정리하고 오늘 김 과장에게 한 말을 문서로 남깁니다. 문제점 본사 시스템 12자리 코드, 센터 시스템 10자리 코드 불일치, 발생 오류, 코드 중복, 상품 오인식, 재고 수량 오류, 원인, 코드 변환 규칙 부재, 데이터 동기화 실패, 해결 방안, 코드 매핑 테이블 생성, 변환 모듈 추가, 검증 로직 강화, 구체적인 수치도 덧붙입니다. 오늘까지 누적 오류 건수 847건, 일평균 증가율 34%, 예상 마비 시점 4일 후, 그래프도 그립니다. 오류 증가 추세, 구역별 발생 비율, 시간대별 집중도,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를 남깁니다. 2024년 11월 14일 김 과장에게 구두 보고 기록 안 됨. 별도 문서화 완료. 누가 볼지 모릅니다.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남깁니다.
언젠가 이 근거가 필요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김 과장은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내 말이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분류대 앞에 섰고 박스를 나르며 오류가 계속 쌓이는 걸 지켜봤습니다. 동료가 투덜댑니다. 이거 언제 고쳐지는 거야? 매일 야근인데. 관리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회의만 하고 답은 없고.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답을 말했다는 것, 그 말이 사라졌다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류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출고가 지연되기 시작했고 고객 컴플레인이 쏟아졌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점검 지시가 내려왔고 외부 업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명단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계속 두꺼워졌습니다. 매일 데이터를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다듬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건 업무가 아니라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류센터의 맥박을 재는 것, 시스템의 숨소리를 듣는 것. 어느 날 저녁 센터장이 전 직원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도 호출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직원,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가 섞여 서 있었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출고가 마비 직전이고 본사에서 감사가 내려옵니다. 누구든 원인을 아는 사람,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트를 가방에서 꺼냅니다. 손에 쥐고 무게를 느낍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말해도 기록되지 않는다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기다립니다. 진짜 기회가 올 때까지, 내 말이 정말로 기록될 순간이 올 때까지. 회의는 답 없이 끝났고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가방에 넣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센터 입구부터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고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주말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출고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고 일요일 긴급 복구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쌓인 물량은 2000건을 넘었고 고객사로부터 계약 위반 통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분류대로 향합니다. 하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고 동료들은 할 일 없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물류센터, 숨쉬지 못하는 신체와 같습니다. 오전 10시 내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분류보조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방송이 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습니다. 계약직이 회의실에 불려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듭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기록입니다. 계단을 올라 2층 회의실 앞에 섭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긴장되고 날카롭고 지쳐 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센터장, 관리자들, 외부 업체 사람들, 10여 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의아함, 회의, 그리고 절박함. 센터장이 입을 엽니다. 김 과장이 자네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 문제를 알고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한 박자 쉬고 대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내 전문성을 믿어서 마련된 게 아니라는 것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을 쥐어짜야 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시선 속에 담긴 건 기대가 아니라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기회는 이유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나는 노트를 펼칩니다. 그동안 기록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빼곡합니다. 본사 시스템과 센터 시스템의 상품 코드 규칙이 다릅니다. 본사는 12자리, 센터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건 우리도 압니다. 통합할 때 고려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어갑니다. 문제는 변환 규칙입니다. 두 자리를 자르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건 앞에서, 어떤 건 뒤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 다른 코드로, 다른 상품이 같은 코드로 인식됩니다. 노트의 그래프를 테이블에 펼칩니다. 시간대별 오류 발생 패턴, 구역별 중복 코드 건수, 재고, 수량 오류 증가율. 여기 보시면 A구역 오류는 주로 의류에서 발생합니다. 코드 뒤 두 자리가 사이즈 정보인데 잘리면서 S와 L이 같아집니다. B구역은 전자제품, 뒤 두 자리가 색상 코드인데 역시 소실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센터장이 묻습니다. 해결 방법은? 나는 감정을 빼고 구조만 설명합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니까요. 코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사 코드와 센터 코드를 1대1로 연결하고 변환할 때 이 테이블을 참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는 일괄 수정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자동 변환되게 합니다. 외부 업체 담당자가 노트북을 펼칩니다. 그럼 매핑 테이블 구조는 어떻게 해? 나는 준비했던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미 설계해둔 테이블 구조, 필요한 필드, 검증 로직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2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외부 업체는 내 설계를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했고 관리자들은 기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옆에 서서 질문에 답하고 검증 방법을 안내하며 예외 케이스를 짚어줬습니다. 여기 이 부분, 코드가 아예 없는 상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임시 코드를 부여하고 별도 리스트로 관리합니다. 나중에 본사에 확인받아서 정식 코드를 받으면 됩니다. 중복 처리된 출고건은요?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먼저 입력된 것만 유효 처리하고 나머지는 취소 처리합니다.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게 쿼리 짰습니다. 오후 3시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시스템을 재시작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봅니다. 화면에 녹색 완료 표시가 뜹니다. 오류 없음. 센터장이 지시합니다. 실제 데이터로 돌려보세요. 첫 번째 물량이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상품 코드 인식, 재고 확인, 출고 지시. 모든 단계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오류가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1층이 보입니다. 멈춰있던 벨트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스가 분류되고 적재되고 출고 트럭으로 실립니다. 물류센터가 다시 숨을 쉽니다. 됐다. 누군가 소리쳤고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집니다. 센터장이 외부 업체 담당자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관리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외부 업체 사람들끼리 악수를 나눕니다. 김 과장이 센터장에게 보고합니다. 빠른 판단 덕분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즉시 투입하신 게 주요했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 있습니다.
박수는 내 쪽이 아니었고 악수도 내 손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은 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짧은 한마디. 그리고 시선은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노트를 닫고 가방에 넣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1층 현장을 봅니다. 다시 살아난 물류센터, 움직이는 사람들, 쌓여가는 박스들. 내가 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적힌 곳은 없습니다. 분류대로 돌아갑니다. 동료가 묻습니다. 뭐였어? 왜 불려갔어? 그냥 확인할 게 있었대요. 아,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박스를 집어들고 바코드를 찍고 구역별로 분류합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매끄럽게 돌아가고 오류는 사라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쳤다는 증거는 데이터 속에 남아 있습니다. 퇴근 후 나는 노트에 오늘의 기록을 남깁니다. 2024년 11월 18일 회의실 소집, 문제 원인 설명 및 해결 방안 제시, 시스템 정상화, 공식 기록 없음, 성과 기속, 외부 업체 및 관리팀, 담담한 문장입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도 그 중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박수가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내가 한 일은 시스템 속에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적은 언젠가 누군가 볼 것이라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정은 이제부터입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된 다음 날 센터는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밀린 물량을 처리하느라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였고 야간 작업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도 분류대에서 박스를 나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성과 보고서 작성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복구, 손실 최소화, 공식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보고서가 완성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리자들이 복사본을 돌려보며 검토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분류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옆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봤습니다. 긴급 시스템 장애 대응 보고서. 주요 기여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장, 김 과장, 이대리 외부 업체 담당자 3명. 총 6명의 이름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박스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서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제 진단 과정, 해결 방안 도출, 시스템 수정 내역. 내가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지만 주체는 관리팀이었고 외부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뭐 봐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며 말합니다. 이거 본사 제출용이에요. 잘 정리됐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 과장은 그 반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이번에 보너스 나온대. 진짜? 누구한테? 관리팀이랑 과장급 이상. 긴급 대응 성과급이래. 우린 없고? 당연하지. 우린 그냥 일한 거고 저 사람들이 해결한 거잖아. 나는 커피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억울하거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남는지를. 하지만 다음 주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지도 않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시를 내릴 때 말이 짧아졌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리자들도 비슷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고 회의실에서 나올 때 내가 근처에 있으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불편해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대리는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복사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계약직이 참할 일이 많네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복사기 앞을 비켜줬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주제 파악은 해야지.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복사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적이고 규칙적이고 감정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성과 보고서에 없는 내 기록들, 문제 진단부터 해결까지의 모든 과정, 시간, 데이터.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엔 진실이 있습니다. 세 페이지를 넘겨 메모를 남깁니다. 2024년 11월 22일 성과 보고서 발표, 기여자 명단에 이름 없음, 주변 반응 변화 시작, 경계와 회피, 예상된 수순. 담담하게 적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내가 투명인간으로 남아야 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초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온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정기 감사가 아니라 특별 감사였습니다. 시스템 장애 원인 파악, 대응 과정, 검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공문에는 철저한 조사라는 문구가 굵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센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회의를 거듭했으며 외부 업체와 통화하며 입을 맞췄습니다. 모두가 긴장했고 예민해졌습니다. 감사 첫날 감사팀 3명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둘과 젊은 여성 하나. 그들은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관련자들을 하나씩 불러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단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준비했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고 언제든 꺼낼 수 있게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감사는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며 관계자를 면담했습니다. 회의실 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감사팀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분류대, 적재구역, 출고 라인. 그들은 곳곳을 살피고 작업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차례가 왔습니다. 여성 감사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6개월 정도 됩니다. 시스템 장애 때 현장에 계셨나요? 네, 계속 있었습니다. 뭔가 특이한 점 못 느끼셨어요? 오류 패턴이라든가.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코드 불일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모니터에 뜨는 오류 로그를 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감사관이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혹시 기록해 두신 게 있나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개인 노트에 남겼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감사관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숫자, 그래프, 분석 내용.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기록하신 거예요? 문제가 시작된 날부터입니다. 상부에 보고는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복사해도 될까요? 네. 노트는 감사팀에게 넘어갔습니다. 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질문이 왔을 때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회의실에서 긴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리자들이 불려 들어갔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틈으로 단어들이 새어나왔습니다. 기록 누락, 보고 조작, 책임 소재. 진실은 우연처럼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감사가 끝난 다음 주 센터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모두가 긴장 속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관리자들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분류대 앞에 섰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바코드를 찍고 구역별로 분류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공기는 분명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내 이름이 방송으로 호출됐습니다. 분류보조 센터장실로 올라오세요. 동료들이 나를 봤습니다. 궁금함과 걱정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작업복에 먼지를 털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걸음은 차분했습니다. 센터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을 때 센터장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인사팀 과장과 감사팀 여성 감사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내 노트 복사본도 보였습니다. 센터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나를 향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에 회의적이거나 절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정된 듯한, 정리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공식적이었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시스템 장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보고 체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 원인을 가장 먼저 파악한 인원의 의견이 공식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응이 지연됐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인원이 당신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감사관이 이어받았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개인 기록은 이번 감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시간별 오류 패턴, 원인 분석, 해결 방안까지 모든 내용이 정확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보다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료는 본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참고 문서로 등록됩니다. 저작자로 당신 이름이 기재됩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이 공식 문서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나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센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 회사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사과였습니다. 공식적이고 명확한 사과. 나는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사 결정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합니다. 둘째,
직무를 분류 보조에서 시스템 관리 보조로 변경합니다. 셋째, 운영 지원팀에 배치하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들이 차분하게 이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단순 노무에서 전문 직무로, 명단 밖에서 팀 안으로, 급여는 호봉제로 전환되며 경력을 인정해 사모봉으로 책정됩니다. 4대 보험은 전액 적용, 복지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제 의견은 앞으로 어떻게 다뤄지나요? 센터장이 대답했습니다. 운영지원팀 회의에 정식 참석하게 됩니다. 발언권이 있고 당신의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 인사발령서, 보안서약서, 한 장 한 장 이름을 적고 날인했습니다. 내 이름이 공식 문서에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나는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센터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긴장이 풀려서였습니다. 계단 중간에 잠시 섰습니다. 창밖으로 물류센터 전경이 보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분류대, 적재구역. 내가 6개월간 서 있던 곳들입니다. 이제 그곳은 내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뭐였어? 무슨 일이야? 인사 발령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운영 지원팀으로 갑니다. 뭐, 정규직 됐어? 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축하보다 놀라움이 컸습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이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축하해. 짧은 축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류대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분류하고 작업 일지를 작성하며 내일부터 다른 사람이 쓸 공간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6개월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주말 동안 새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시스템 관리 매뉴얼을 다시 읽고 개선 아이디어를 노트에 정리하며 첫 회의에서 할 말을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운영지원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고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찰도 새로 나왔습니다. 시스템 관리 보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안함과 경계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합니다. 오전 10시 첫 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 소집 메일이 왔을 때 나는 수신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센터장, 김 과장, 이대리, 박주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회의 명단에 내 이름이 적힌 걸 보는 게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자리 배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표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구석이 아니라 테이블 중앙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건은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였습니다. 센터장이 전체 방향을 설명하고 김 과장이 세부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코드 표준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 과장이 나를 봤습니다.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검토해 주시죠. 내 차례였습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코드 표준화는 3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첫째, 기존 코드 체계 정리.
둘째, 통합규칙 수립. 셋째, 전환 작업 및 검증입니다. 예상 기간은 6주, 필요 인력은 설명하는 동안 센터장이 메모했습니다. 김 과장도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이 대리가 질문했고 박 주임이 추가 의견을 냈습니다. 내 말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업무 일지에, 프로젝트 문서에 사라지지 않고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습니다. 축하도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으로 불려온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남은 사람이라는 것이.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1층 물류센터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분류 보조가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내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고 이름이 올라갔으며 목소리가 기록됩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급여도 명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면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과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